자, 오늘은 춘추시대에서 전국시대로 넘어가는 얘기, 그리고 이제 전국시대의 그 가장 대표적인 철학자라고 할 수 있는 장자,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그 중원에 그 제일 중심을 차지하는 그 국가가 진나라인데, 강국이죠. 최대 강국인데, 진나라가 우리 그 한국 할 때 한자가 같죠, 그죠? 한위조. 이렇게 세 개로 쪼개지죠. 한위조. 그래서 한나라는 그 저쪽 서쪽, 그러니까 마지막에 통일하는 그 진 쪽에 있고, 위는 이제 한 가운데 있고, 조는 약간 이제 북쪽에 이렇게 위치해 있는데, 세 나라 쪼개지죠, 이렇게. 쪼개지죠. 그래서 이 쪼개진 게 BC 476년인데,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춘추시대로부터 전국시대로 이제 바뀌게 되죠. 전국은 말 그대로 싸우는 나라들, 전쟁하는 나라들의 시대죠. 말 그대로, 그죠? 일본사에도 전국시대가 있어요. 센코쿠 지다이라고. 근데 일본에서 전국시대는 언제냐면, 에도 막부가 천하통일하기 그 직전에 한 100몇 년 정도. 그걸 이제, 그 유명한 거, 오다 노부나가니,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카와 이에야스, 다케다 신키 아주 군웅할거 시대지, 그지? 그때로부터 이제, 지금도 제일 영화나 소설 많이 등장하는 시대죠, 이 시대가. 그걸 이제 센코쿠 지다이라 그러는데, 중국사에서는 이제 이때부터가 정국시대고, 그래서 이 세 나라가 가운데 이렇게 있고, 동쪽에 뭐가 있습니까? 동쪽에 제가 있죠, 강국 제가 있고, 밑에 이제 공자의 노가 있지만, 그 다음에 이쪽 서방에 뭐가 있습니까? 진. 마지막에 이제 천을 통한 진이 있고, 남방에 뭐가 있어요? 우리가 그 노자 얘기할 때 나왔던 초가 있죠, 초. 그 다음에 이쪽 고구려, 이쪽 북동 쪽이지, 그러니까. 고구려 바로 옆에, 그게 연이죠, 연, 그죠? 우리나라 강개토대왕하고 맨날 싸웠던 후연, 이런 게. 우리나라 역사에 연나라가 많이 등장하죠, 그래가지고. 고구려 바로 옆이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뭐냐면 전국 칠웅이지. 전국 칠웅. 가운데 세 나라에다가 동쪽에 제, 서쪽에 진, 남쪽에 초, 약간 비스듬해서 연, 이렇게. 전국 칠웅, 이렇게 되죠. 전국 칠웅. 그래가지고 이 치열하게 싸우다가 결국은 진나라가 BC 221년에 마침내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하죠. 금방 망하지만. 자, 그래서 이제 이 시대, 전국 시대의 변화를 크게 세 개. 사회, 경제, 사적 변화하고, 정치, 외교적인 변화하고, 문화, 사상적인 변화하고, 이렇게 이제, 나눠본다면, 우선 첫째로 맨 처음에, 이제, 사회, 경제, 사적인, 말하자면 일종의 사회 저변이죠, 그죠? 사회 저변의 어떤 변화를 살펴본다면, 역시 철기, 청동기로부터 이제 철기 시대로 넘어갔다는 것. 그러면서 문물이
문물이 굉장히 이제 발달하게 되죠. 문물이 발달하게 되고, 농업이 발달하게 되고, 그 다음에 무기도 이제 발달하게 되고, 그래서 거기 오늘날 솥에 해당하는 뭐 화라든가 규라든가 정은 되게 유명한 거죠, 그죠? 세 발 달리는 그 솥, 정. 그 다음에 뭐 잔에 해당하는 작, 우리가 그 수작한다 할 때 수작 뿌린다 할 때 그 작자죠. 그 다음에 그 이제 노노맹자에 많이 나오지. 이 술잔. 그 다음에 나무를 가공하기 위한 일종의 도끼 같은 거지. 그러니까 부월. 왜 그 도끼를 부월이라고 하지. 부월, 그지? 그 다음에 뭐 지금의 그 왜 굴착기 할 때 그 착자지. 지금 굴착기 할 때. 뭐 산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훗날에 이제 무기도 발달하지. 모 하면 제일 유명한 게 뭡니까? 장비가 사용하던 그 장팔사모. 이렇게 뱀꼬리처럼 이렇게 된 거. 이렇게 돼. 장비가 쓰던 그 장팔사모가 되게 유명하고, 과라는 건 이제 보통 창이지, 보통 과. 그 다음에 도하고 검은 어떻게 다르죠? 도는 이렇게 한쪽에만 날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부엌칼 같은 건 도지, 도. 근데 이제 양날로 된 거 있지, 양날. 이거 이제 검이지, 검. 그건 이제 방천화극, 제일 유명한 게 그 여포가 쓰던 그 방천화극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창이 되고, 요 위에, 요렇게 하나가 더 얹어있지, 이렇게. 방천화극이라고, 여포가 쓰던 그 검, 그게 유명하죠, 그죠? 그래서 하여튼 이런 그 청동기와 철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막 발달하고, 특히 이제 청동기로부터 철기로 이렇게 이행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야금술도 발달하고, 호미, 낫, 가래 같은 거, 톱, 송곳, 이런 게 이제 만들어지면서, 그 생산력이, 마르크스 말로 하면 이제 생산력이 아주 대규모로 발달하게 되죠. 그죠? 그러면서 농업이 자연히 발달을 하게 되고, 농업이 발달해가지고 잉여 가치가 많아지면은 상업이 발달하죠. 그죠? 그러니까 먹고 살 만큼만 딱 하면 이제 상업이 발달하지 않는데, 먹고 사는 것보다 조금 더 남게 되면은 자연히 그걸 유통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상공업이 발달하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서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가 중요한 현상인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도시의 그 상공업자들의 발언권이 세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제나라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게 이제 두드러진 나라인데, 이제 귀족들에 대해서 도시 상공업자들의 발언권이 굉장히 강화됐다는 거. 이것도 이제 하나 주목할 만한 그 현상이고, 그 다음에 상업이 발달하면 또 뭐가 발달하죠? 자연스럽게? 화폐가 발달하겠지, 화폐, 그죠? 화폐라고 하는 거는 철학적으로 표현하면은 등질화지, 등질화. 호모제나이제이션. 그러니까 이 반대말은 헤테로지니어스의 반대가 호모지니어스인데, 이 책하고 이 컵은 모양으로 보나, 뭐 색깔로 보나, 이거 단단한 걸로 보나, 효용으로 보나, 모든 면에서 다르지, 그지? 그러나 예를 들어서 이게 10,000원이고 10,000원이면은 똑같은 거지, 화폐로는, 그지? 모든 걸 다 호모제나이제이션, 이렇게 동질화 또는 등질화 해버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말하자면은, 정치적으로 천하통일이 있기 전에 이미 경제적인 천하통일이 진행이 된 거죠.
그러니까 외면적으로, 공식적으로 천하 통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물밑에서는 어떤 경제적인 어떤 통일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게 그냥, 이거 우리가 보통 중국이라고 부르는데, 중국. 사실 그거는 어찌 보면 잘못된 표현이에요. 이때는 중국이라는 건 없어, 이상해. 그냥 초나라가 있고 진나라가 있고 연나라가 있는 거지. 중국이라는 건 없어, 이 세상에. 진나라 통일된 다음에는 그때도 중국이 있냐 없냐라는 건 논쟁거리가 될 수 있어요. 과연 오늘날에 우리가 중국이라고 하는 거를 뒤로 이렇게 쏴가지고, 뒤로 쏴서, 이게 중국이다라고 과연 얘기할 수 있는가. 우리 식으로 말하면 우리가 지금 이 한반도에서 한국이라는 나라로 살고 있다고 해가지고, 옛날에 고구려 백제 신라가 그게 우리 한국사냐. 물론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근데 사실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 시대 사람들이 고구려 사람하고 백제 사람이 과연 우리는 한민족이라고 했을까? 과연. 말이 그렇게 잘 통했을까? 과연 이 언어가. 그건 사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우리가. 만만한 문제가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이때는 중국이라는 존재는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냥 초나라가 있고 전나라가 있는 거지, 그지? 그래서 사실은 그런 중국이란 말 쓰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아주 미묘한 문제인데, 어쨌든 간에, 이 시대에 들어오면은 이제 적어도 우리가 지금 중국의 중심부라고 부르는 그 덩어리, 이쪽 만주 빼고, 티베트 빼고, 여기는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서서히 이제 그 경계가 허물어지는 거지, 이렇게. 말도 그렇고, 이렇게 다. 또 그런 어떤 물밑에서 이루어진 천하통일의 중요한 매개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화폐예요, 화폐. 상업이라는 건 무서워가지고 국가와 이데올로기도 뚫어버리거든, 상업이라는 거는. 우리가 아주 살벌한 냉전시대, 그때도 이 물밑에서는 소련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랬어요. 우리 아주 친한 할아버지의 친구분이시지, 한의사분인데, 그분도 소련에서 녹용한테 막 사오고 그랬거든, 그때. 그 살벌한 냉전시대에도. 그러니까, 이게 상층의 정치, 법, 사상, 이 상층 밑에는 이게 또 잘 안 보이는 물 밑에서 막 흐르고 있는 그런 게 있어요. 그거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제 돈이지, 돈. 상업이지, 상업. 상업이라는 건 참 어찌 보면 좀 물처럼 다 뚫어버리지, 모든 걸 전부 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공식적인 통일 이전에 이런 어떤 경제적인 통일이 진행이 되고 있었다라는 것도 한번 짚어볼 수가 있고, 이런 과정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 거상의 등장이죠. 거상. 요새식으로 말하면 재벌이지.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진시황의 아버지 여불이죠. 여불이. 공식적으로는 아버지가 아니지만 실제는 아버지지. 여불이가 살던 나라에 이 진나라의 아주 먼 친척벌 왕자인가 공자지. 그러니까 왕자는 주나라니까 이게 인지로 잡혀왔는데, 그러니까 얘가 좀 싹수가 보이거든. 그러니까 여불이가 자기 애를 뵌 여자를 이 사람한테 준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 여자가 애를 낳으니까 이 애는 공식적으로 이 사람의 애지만 사실은 자기 아들인 거지. 얘가 나중에 진시황이 돼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여불이는 상국이 돼가지고 실질적인 지배자가 되지. 그러다가 이제 애가 진시황이 나이가 드니까 자꾸 싸울 거 아니야, 이게. 내로도 왜
처음에 어머니가 자기를 황제로 만들어주니까 처음엔 어리니까 당연히 이제 이렇게 따르지만은 나이가 아마 15, 17 되면 이제 안 그러지. 예, 벌써. 그러면 이제 서서히 이제 틈이 갈라지기 시작하죠. 동서고금의 거의 법칙과도 같은, 그러니까 아주 어린 사람을 왕으로 만들면은 그 만든 사람이 권세를 쥐지만 5년, 10년 지나면 이제 서서히 이제 이 아들하고 이렇게 싸우는 거는 어찌 보면 역사의 거의 뭐 어떤 철칙과도 같은 건데, 얘도 똑같은 과정을 이제 겪게 되죠. 그리고 이제 도량형 같은 거, 이렇게 도량형 이런 것도 이제 통일이 되고, 그리고 이제 도시가 대규모화되죠. 도시 건축술이 발달하면서 이제 대규모화되고, 그 다음에 이 전쟁 규모가 엄청 커져요. 이렇게 10배, 심지어 100배 단위로. 춘추 시대의 전쟁의 단위는 수천 명이었거든, 이렇게. 그러니까 1000명 넘어가면 대군이지, 그건. 대군. 근데 이제 그게 어느덧 10,000명이 되고, 전국시대 말기가 되면은 거의 막 10만 명이 되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몇십만 명이 동원되는 그런 거대한 전쟁 이제 규모화되고, 그 다음에 공성전. 옛날에는 그러니까 성을 이렇게 져놓으면은 이 밖에 있는 인간의 힘으로 이 성을 부실 수가 없어요. 이게 뭐 한 이쪽 바깥 사람이 한 100배 정도 되면 모르겠어. 여기 성에 한 1000명인데 여기 한 10만 명이 있다. 그러면 혹시 모르겠는데 이때 기술로는 이 성을 뚫을 수가 없어요. 기술로는. 근데 이때가 되면 이제 기술이 발달해. 활, 그 다음에 돌 쏘는 거 있지, 돌. 뭐라 그러지? 투석기. 그 다음에 뭐 사다리라든가. 그 다음에 뭐니 해도 이 인구, 그러니까. 공격하는 인구가 커지면서 이제 우리가 옛날 다룬 영화 보면 항상 등장하는 게 공성전이잖아. 이제 그 공성전이 시작이 돼. 지금 이때가 이제 공성전이 시작되는 해요. 이때가. 그러면서 건축은 건축대로 발달하고, 이 인류 역사의 가장 아이러니가 그 전쟁을 통해서 과학기술 발달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시작인데 어찌 보면. 그래서 이제 굉장히 어떤 거대한 뭐라 그럴까 규모가 이제 도래하게 되고, 그다음에 둔전 얘기 뭐 나중에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각주 4번 있는 페이지로 넘어가서 이 경제적인 차원이 변화하면은 사람 간의 관계가 변하죠. 경제적인 차원이 변하면 항상 사람 간의 관계가 변하게 되는데, 이때 두드러진 것 중에 하나가 전에 내가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이 국인과 야인이 구분됐다고 그랬죠, 그죠? 국인과 야인이. 국인은 성 안에 거주하면서 국가의 중심을 이루는, 꼭 다 귀족은 아니지만 하여튼 그 상층 계층이고, 야인은 성 바깥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춘추시대까지 역사는 야인은 그냥 이렇게 배제되는 역사예요. 야인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역사에. 모든 역사는 국인들 사이의 역사지, 야인은 그냥 농사 지어서 생산물을 만드는 거, 그 이상의 어떤 의미도 가지지 못하는 그런 계층이죠. 이제 전국 시대가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전쟁에 이기려고 하면은 군사를 늘려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야인이 전부 다 국군으로 편입이 돼. 군사로 전부 다 이렇게.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과 전쟁한 사람의 구분이 없어지고, 농사와 전쟁의 일치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죠. 이른바 뭐라 그럽니까? 병농일치지. 병농일치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이 농사 짓는 사람들도 이
전쟁터에 그냥 전부 다 이제 그야말로 동원되는, 휩싸여서 동원되는 그런 시대가 등장하게 되고, 농촌 공동체들이 와야 되어버리죠, 이제. 농촌 공동체가 옛날에는 끈끈한 가족애로 이렇게 뭉쳤었는데, 이제는 뭐 형도 끌려가고, 뭐 돈도 끌려가고, 뭐 하니까 해체가 돼버려, 이게. 그래서 혈연적, 지연적 연대성이 무너지는 어떤 그런 거대한 어떤 변화가 이제 도래하게 되죠. 이런 변화를 의식적으로 고도로 일으킴으로써 군사력을 강화한 게 이 진이에요, 진. 진의 그 상앙이라는 사람인데, 상앙과 이사가 말하자면 모든 인간을 이 군도로 만들고, 모든 인간으로부터 최대한의 그 에너지를 짜내는 그 시스템을 만들죠. 아주 그야말로 정말 잔혹한 어떤 거대한 기계, 파이팅 머신을 이렇게 만들죠. 이 시대, 특히 진나라를 보면은 인간으로 태어나서 산다는 그 의미가 참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우리가 보통 뭐 현대인들도 이제 메타포릭하게 우리 기계의 부품에 불과 이런 말을 많이 하지만, 그 상당히 메타포고. 근데 이거는 메타포가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 진짜 그 부품이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렇게. 모든 인간이 다 군대에 편입돼가지고 몇 군단 탁탁탁 배정되고, 삶의 어떤 뭐라고 표현되나? 삶의 뭐 무슨 여백이 없어요. 완벽하게 정해진 거고, 그거 일탈하면 죽는 거지 뭐. 일탈 성공하면 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서 그 한 개인의 존재가 그 개인성이 완전히 박탈되고 정말 문자 그대로의 의미에서 어떤 거대한 기계의 일부가 되는 시대가 이렇게 있는데, 가장 전형적인 시대 중에 하나가 이 전두국 말기 진나라예요. 진나라. 이때는 정말 아주 뭐 몸서리가 쳐질 정도로 잔혹한 그런 어떤 그 파이팅 머신으로 전부 다 바꿔버린 거지. 로봇으로. 파이팅 로봇으로 바꿔버린 거지. 그리고 이제 이 시대를 이끈 사람들은, 주인공들은 사계층, 공자만 하더라도 사실은 이제 귀족들에 대한 어떤, 뭐랄까, 자기가 귀족보다 낮은 계층이라는 어떤 그런 의식을 굉장히 강하게 가지고 있었고, 약간 답답하다 싶을 정도로 그 춘추 질서에 이렇게 얽매인 사람인데, 근데 공자가 이 사계층을 뿌려놓은 그것이, 전국시대에 꽃을 피게 되죠. 전국시대에. 그래서 공자의 제자들을 비롯한 이런 그 사계층들은 이제, 뭐랄까, 지식이나 그 판단력, 지식, 통찰, 이걸 가지고 시대를 이끌어가게 되죠. 역사상 이 시대만큼 이른바 우리 시대의 지식인하고 좀 컨셉이 좀 다르겠지만, 하여튼 간에, 몸값이 높은 적은 거의 없었다 그러죠. 그죠? 추연 같은 사람은 추연이 온다 그러면 왕이 나가서 그 길을 쓸어요. 이렇게, 뭐라고, 길을 이렇게. 그 정도로 이제, 대접받는데, 그 대접받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전쟁이라는 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군사가 많으면 물론 당연히 유리하지. 말할 필요 없는데, 10만을 가져도 1만한테 질 수가 있거든요. 작전 잘못 쓰면은. 작전을 잘못 쓰면은 10만도 1만한테 패퇴할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패퇴해요. 그래서 책사, 그러니까 이 작전 짜는 사람, 제갈량 같은 사람은 책사라고 그러죠. 책사에 이 책사의 머리가 10만 병사에 해당한다고, 근데 그건 과정이 아니고, 진짜로 그 작전 하나에 따라가지고 완전히 막 승패가 갈려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꼭 전쟁이 아니라 하더라도 국가의 경영이라든가, 이런 노하우가 안 쌓여 있는 거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예를 들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기계들이 우리가 이렇게 많은데, 매뉴얼이 없다 생각해봐. 매뉴얼이 없어. 내가 핸드폰은 다 보급이 됐는데 매뉴얼이 없어.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 그럼 그 시대에 이
이 매뉴얼을 잘 아는 사람의 몸값이 얼마나 비쌀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국가라든가 우리는 지금 국가, 전쟁, 뭐 법 이런 거를 당연히 생각하잖아. 법이 국가 전쟁이 있는데 이 시대는 그런 게 형성될 때거든. 그런 개념이 그런 식의 삶의 방식이 처음 등장할 때예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 없어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 귀족들이 무능해서 그거를 제대로 할 사람도 없고 그 시대에 이런 미리 그걸 터득한 그 지식인들의 이 말 한마디가 말 국사를 좌우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때 지식인을 존경한 거는 무슨 뭐 요새로 말하면 뭐 과학적 발견에서 존경한 그런 게 아니고 철학자라서 훈련해서 존경하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식인을 존경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책략 하나가 국가를 운명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존경을 하는 거지. 아주 현실적인 의미에서.